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밀려서는 안 된다. 평등이란 정의와 인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한 것이란 없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든 똑같은 실력을 가진 두 명의 학생은 존재할 수 없다. 심판들이 얼마나 공정하려 애쓰든 시합의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봐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다. 평등이란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곧 모든 훌륭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할 일이 많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지 어떻게 정하는가? 어릴 때는 대부분 나이 많은 누군가가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우리는 그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됐다. 아침 먹을 시간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숙제할 시간이다. 집안일을 도울 시간이다. 목욕할 시간이다. 잘 시간이다 등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조금씩 재량권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끝낼 수만 있다면 나가 놀아도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나의 자유재량에 달린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선택에 의해 삶의 모습이 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믿는 건 점점 더 쌓이기만 한다.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이 지나치게 커지며 능력 이상의 일을 맡겨도 된다.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겠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총체적 상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런 때야말로 제대로 일하는 법을 찾아내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다급해지는 순간이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명확한 공식이 없다 보니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성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무턱대고 선택하게 된다. B급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리버리한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출구를 찾아 탈출하기는커녕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모든 결정을 섣불리 내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대충 선택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은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것과 생산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사업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할 일 목록은 시간 관리와 자기 개발 산업의 기본 원칙과도 같다. 우리의 욕구와 다른 이들의 바람이 사방에서 날아들다 보면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충동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할 일을 쭉 적거나 메모장에 계획을 나열하게 된다. 플래너 역시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일을 적고 관리하는 귀중한 도구다. 스마트폰에는 할 일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넘쳐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들을 자동으로 PC에도 저장한다. 어디로 고개를 돌리든 모두가 각종 목록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만 같다. 물론 그런 목록은 매우 유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나쁜 면도 가지고 있다.
할 일 목록은 우리의 좋은 의도를 담아 놓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단지 그들이 목록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할 일 목록과 애증 관계에 있다. 할 일 목록은 메일함에 쌓이는 메일이 우리 일과를 조종하듯 우리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일함은 중요한 일인 척하는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로 넘쳐난다. 어떤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이메일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진 않은가? 하지만 호주의 전 총리 박 호크가 한 말처럼 정말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할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는 바로 그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른 이들이 먼저 하려는 일은 뒤로 하고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룬다. 이 둘의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방식의 옳고 그름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을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할 일 목록을 어떻게 성공 목록으로 바꾸는가? 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특정한 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지프 주란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성공에 필요한 불평등한 분배. 소리가 1930, 안 나와요. 성공에 필요한 불평등한 분배. 1930년대 말 제너럴 모터스의 관리자들은 훗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한다. 사용하던 카드리더, 초기 컴퓨터의 입력 장치 중 하나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출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장난 컴퓨터를 살펴보던 중 그들은 우연히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할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악명 높은 이니그마 암호 장치가 등장한 이래로 암호를 만들고 그것을 해독하는 일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대중의 호기심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GM의 관리자들은 우연히 만들어낸 이 같은 암호가 해독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단 한 명, 당시 회사를 방문한 웨스턴 일렉트릭의 컨설턴트만이 이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암호를 해독해보겠다고 자원했고 밤늦게까지 해독에 몰입하더니 결국 다음날 새벽 3시에 암호를 해석해냈다. 그의 이름은 조지프 M. 주란이었다. 주란은 훗날 이 일을 더 어려운 암호를 해독하고 과학과 기업계에 큰 공헌을 한 시작점이라고 불렀다. 그가 암호 해독에 성공하자 GM의 한 임원이 그에게 임원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 당시에는 세상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공식을 따라 만든 것이다. 파레토는 19세기의
이탈리아의 소득 분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20%의 사람들이 전국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파레토의 말에 따르면 부는 예측 가능한 방식에 따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품질 관리 분야의 개척자로서 몇몇 개의 문제가 대부분의 결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주라는 파레토가 주장한 불균형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파레토가 관찰한 것이 그의 예상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 될 수 있었다. 훗날 이 분야를 평정하게 될 책, 품질관리 지침서를 쓰는 동안 주라는 중요한 소수와 사소한 다수라는 이 개념에 짧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는 원고 속 많은 사파 중 하나에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80-20 법칙은 소수의 노력이 다수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개연성 높고 예측 가능한 자연의 확실성이자 지금껏 발견된 가장 훌륭한 생산성의 진실 중 하나다. 리처드 코즈의 책 80-20의 법칙을 보면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80-20 법칙은 소수의 원인, 입력 혹은 노력이 다수의 결과, 출력 혹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성공의 세상에서 평등한 건 없다는 말이다. 몇몇 소수의 원인이 대부분의 결과를 만든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파레토는 우리에게 매우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파레토의 이론은 불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이 80-20이라는 비율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90-20, 성공의 90%가 20%의 노력에서 나올 수도 있고 70-10이나 65-5가 될 수도 있다. 단 이 비율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주란의 통찰이 훌륭한 이유는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일들보다 중요하다. 때로는 아주 많이 중요하다. 할 일 목록에 파레토의 원칙을 적용할 때 비로소 성공 목록이 된다. 80-20 원칙은 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것은 주랑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목격한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한다. 내 경우에도 몇 가지 소수의 아이디어가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몇몇 고객들이 다른 대다수의 고객들보다 훨씬 중요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의 대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 또 소수의 투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 어디를 보나 불평등한 분배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다. 그 개념이 많이 등장할수록 나는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었고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더 많이 나타났다. 결국 나는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을 버리고 성공의 절대적 원칙으로서 이 개념을 나의 삶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을 찾아라. 파레토는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증명해 보였지만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그는 중간에서 멈췄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더 멀리까지 가길 바란다. 파레토의 법칙을 즉 극단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20%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중요한 소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소수를 찾아내어 파고들기를 바란다. 성공에 있어 80-20 법칙은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다. 파레토가 시작한 것을 당신이 끝내야 한다.
성공하려면 80-20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필요는 없다. 계속해라. 20%만 남기고 거기에서 다시 20%만 남기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라. 업무나 사명,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도 상관없다. 원하는 만큼 긴 목록에서 시작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마라.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를 찾아라. 2021년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호출한 적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업계 내에서 최고의 위치는 아니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100가지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자고 말했다. 목록을 만들어내는데만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것을 10개의 아이디어로 줄였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골랐다. 우리가 정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내가 쓰는 것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그로부터 8년 뒤 그 한 권의 책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 권에서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발전해 나갔으며 결국 모두 합쳐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종사하는 이 업계에서 이 한 가지 일은 우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 여기서 다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단 하나. 이것은 팔레트의 법칙을 매우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고 간 것이다. 생각은 크게 하되 아주 작은 곳에 초점을 맞춘다. 단 하나의 법칙을 사업적인 도전 과제에 적용시켜 매우 강력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40살이 되던 날부터 기타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0분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지 정해 그것에만 집중해야 했다. 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친구 에릭 존슨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에릭은 단 한 가지만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타의 기본 음계를 택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블루스 단조 음계를 연습했다. 그 음계를 연습하면서 에릭 클랩튼과 빌리 기본스부터 시작해 언젠가 에릭 존슨의 음악까지 훌륭한 락 기타리스트들의 솔로를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 음계는 기타 연습을 위한 나의 단 하나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나를 위한 로클로 세상을 열어주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같은 노력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성공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수의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은 마법의 나침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길을 잃었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 나침반을 꺼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면 되니 말이다. 때로는 그 일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one thing, 핵심 개념. 1. 중요한 일에 파고들어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조직하라. 2. 극단으로 가라. 무엇이 실질적이고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에는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문하라. 그 핵심 활동이 성공 목록의 맨 꼭대기에 오게 해야 한다. 3. 노라고 말해라. 나중에 라고 하든 안 된다고 하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일에는 지금 말고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다. 4.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목록에 적힌 일들 하나하나 체크해 지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 헛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끝난 일의 줄긋기 게임에서는 승자가 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벗어나라.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고 성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 숨겨져 있다. 5.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스티브 우젤.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리 애쓰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2009년 여름 클리포드 나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소위 멀티태스커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언제나 멀티태스커들을 존중했으며 자신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매우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와 동료 연구원들은 26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학생들을 멀티태스킹 잘하는, 즉 자주 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들로 나누고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가름났다. 그들에게 비밀의 능력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나스의 말이다. 그들의 성과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들 스스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멀티태스킹 능력에 매우 뛰어난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스의 말을 빌리면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에 엉망이었던 것이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최대한 자주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웹페이지만도 600만 개가 넘는다. 또 커리어 관련 사이트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말하며 구직자들이 강점으로 적어야 할 스펙이라고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멀티태스킹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삶의 한 방향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허상이다. 사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언제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중 하나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뿐이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티브 우젤이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일을 망치는 능력.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192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으나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였다. 처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용되는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10mh라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라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능력을 설명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원,
이때는 사람 즉 인적 자원을 뜻한다. 자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속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다.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아기 혼자 욕조 안에 가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비극들은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도 한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꺼내든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아니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업무도 그렇다. 오늘날의 사무실은 마음을 산란케 하는 멀티태스킹이 난장판과 같다. 묵묵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지러질 듯 기침을 해대며 목회기가 없냐고 묻는다. 업무 시간 내내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뜨고 그러는 와중에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며 당신의 주의를 끌려 한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벨을 울려댄다. 읽지 않은 우편물과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쌓여 있고 다른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당신에게 무언가를 묻는다. 집중은 되지 않고 업무는 엉망이 되고 흐름은 계속 끊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본래의 업무를 계속 하는 것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진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감 기한 내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미국의 시인 빌리 콜린스는 이 현상을 잘 포착해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교 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을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저글링이 치러야 할 대가.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 하루에 평균 4,000개의 생각이 수시로 머리를 드나들다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4초에 한 번씩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단 몇 초만 지나면 생각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사실 인류가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무 열매를 따고 무드질을 하고 아니면 힘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불가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맹수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면 인류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
하려는 욕구는 우리의 유전자 속 깊은 곳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글링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저글링을 하는 것을 보자 고개사가 한 번에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빠른 속도로 한 번에 1개의 공을 잡았다가 위로 던지는 식이다.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한 번에 공 하나씩이다. 전문가는 이것을 작업 전환, 태스크 스위칭이라 부른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는 보통 2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거의 즉각적이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불규칙적이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규칙을 떠올려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빨래를 개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 전환인 경우에는 비교적 전환이 빠르고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엑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갑자기 자리로 찾아와 다른 문제로 의논한다면 이런 일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곧장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가기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바로 그 부분부터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작업 전환에서 비롯되는 추가 시간이라는 대가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가 혹은 단순한가에 달려있다. 단순한 작업의 경우 시간이 25% 혹은 그 이하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100% 혹은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한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의 말이다.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착각과 실수의 진짜 이유. 실제로 한 번에 2가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간단하다. 2가지 일이 따로 분리된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두뇌 속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 2 통로 사이에 간섭이나 방해가 없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2가지 행동 모두에 100% 집중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나는 집중한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걷다가 디시10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멈췄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깊은 협곡 위에 드리워진 밧줄 구름다리를 건너가려면 말을 하고 있다가도 멈춰야 할 것이다. 한 번에 2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2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심지어 우리 집 개 맥스도 이 사실을 안다. 내가 맥스의 머리를 긁어주며 TV의 농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맥스는 내 다리를 쿡쿡 찔러댄다. 건성으로 머리를 긁어주는 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멀티태스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호흡 같은 신체적 활동은 두뇌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두뇌 속 통로로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머릿속 가장 정중앙에 있다거나 인식의 최고점에 있다는 말은 사실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바로 그 부위, 즉 전전두엽에서 집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것은 중요한 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아. 한 번에 2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집중력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번에 2가지 일을 하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3가지 일을 하면 그중 하나는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다. 한 번에 2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느 한 가지 작업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두뇌 통로와 상충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내가 거실 기구를
거실 가구를 새로 바꾸고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준다고 치자. 이때 당신의 시각 피질이 작동하여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보려고 애쓰게 된다. 그런데 하필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시각 피질에서 충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소파와 2인용 안락 의자를 상상하다가 당신 바로 앞에서 급증거한 앞차를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한마디로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을 집중력을 분산시켜 그 두 가지 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합선시키는지 알아보자.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두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두뇌 용량을 원하는 만큼 쪼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을 보낼수록 처음의 작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쌓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3.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두뇌가 새로운 작업에 맞춰 방향을 전환하느라 귀한 시간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오랫동안 쌓이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일 평균 28%의 근로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 4. 만성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생각한다. 5. 멀티태스커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진다. 기존 정보가 더 중요할 때마저도 그것보다 더 새로운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6. 멀티태스커들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뚜렷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든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유혹적이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회사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거의 1시간에 37차례나 모니터 띄운 화면을 바꾸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연다고 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을 전환하는 데서 오는 짜릿한 기분일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 매체를 한 번에 보려는 멀티태스커들은 실제 화면이나 채널을 돌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짜릿함을 느끼고 이것은 중독성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 결과는 명확하다. 멀티태스킹은 업무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의 치명적 위험. 2005년 뉴욕타임스 기자 매트 리텔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연작 기사, 운전 중 한눈 팔기의 위험성으로 보도부문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런 식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사망사고 중 16%를 차지하고 매년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부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심지어 가벼운 통화를 하는 것도 전체 집중력의 40%를 잡아먹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자 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어쩌면 온 가족이 탄 자동차가 무시무시한 트럭과 부딪히는 일이 문자 메시지 단 하나 때문에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멀티태스킹은 한 가족의 불행 그 이상의 것을 야기할 수 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길 바라며 당연히 그러하리라 여긴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문가들로부터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의 일은 그들의 일만큼 중요히 여기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장수술처럼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한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일 또한 그러하다. 당신의 업무 역시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하는 각각의 일은 우리의 일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맡든 그것을 잘 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정말로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엉뚱한 데 빼앗기고 있다면 한 사람의 커리어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는, 기업에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커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나 회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집중력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가인 데이브 크렌쇼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한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식탁 밑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커플을 볼 때마다 크렌쇼의 말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핵심 개념 1. 정신이 흐트러지는 건 본능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다. 2.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누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멀티태스킹은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3.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념하라. 6.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지배적인 헛된 믿음은 바로 자기관리라는 허상이다. 리오 바바우타.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저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좀 더 잘 관리해야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지속시키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만 있으면 된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늘 관리와 습관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 두 단어는 높은 성과를 이루는 바탕으로 함께 작용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주기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주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 그 훈련을 충분히 유지하면 일상, 달리 말해 습관이 된다. 그러니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확립시킨 것뿐이다. 그리고 사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는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한편으로는 매우 지루한 일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불가능을 위한 노력을 2배로 높이거나 조용히 포기하고 만다. 좌절감이 들고 결국 포기와 체념이 자리를 잡는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짠. 원땡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그- 오셨다고 하셨는데 양갱님 얼굴이 안 나왔네? 다시 찍을까요? 네, 사라졌어요. 다시 찍을게요. 아, 다시 왔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이제 얼굴 다 다 원시의 위에 동그라미밖에 안 보여.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그분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몰라요. 아까 뭐, 말이라도 걸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 걸라고 그랬는데 관심을 나가셨어. 안 가져가지고 나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채팅창으로는 인사는 했는데 아, 저희가 그래요? 하다가 중간에 인사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팅창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했구나. 네, 했는데 나가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좋으면 오시겠죠. 오시겠죠, 좋으면. 네. 감사합니다.